자, 지난주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까지 하고서 제가 강의를 마쳤어요. 간단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인지주의, 구성주의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본에서 가져온 자료는 14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14쪽. 그리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교재를 PDF 파일로 그냥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패드에서 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패드에서 열면 완전 전자책하고 거의 똑같죠. 그리고 여기다가 필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필기하면 그대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 화면만 캡처해서 출력해도 되고 하는 거라서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책하고 이 전자책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그거를 연구한 학자들도 있어요. 저희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 전공한 저희 선후배들 중에는 물리책과 전자책의 차이.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책은 두께감이 별도의 어떤 독특한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전자책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하지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건너뛰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링크가 그야말로 하이퍼 링크가 형성이 돼요. 물리책은 아날로그 링크인데요.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디지털 하이퍼 링크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가지 종류를 모두 체험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훗날 가르치게 될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제가 저희 집 아이들 키우면서 한번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폰을 이제 만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제가 밤새 그 앱을 하나 다운받아놔요. 게임 같은 거. 그러면 아침에 눈을 딱 뜬 아들 녀석이 제 아이폰부터 딱 보더니 막 넘기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찾아내요. 그런 되게 특이한 경험도 했고 저희 막내 셋째 아이는 지적장애 1급이에요. 다운으로 태어났는데 이 녀석도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아이콘을 어디다가 숨겨놔도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넘겨서 바로 찾아내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지적장애까지 초월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이 머리와 그 사고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고방식이라서 꼭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계를 가르쳐 준다고 손가락으로 바늘을 돌릴 수 있는 걸 이렇게 사오셨어요. 자, 영일아 이게 1시야. 이거 한 바퀴 돌려봐. 그럼 이게 2시. 그럼 2시 다음에 몇 시겠니? 그럼 3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애들에게는 전혀 안 통했어요. 2시 다음에 몇 시일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자시계로만 봤기 때문에 2시 다음에 얼마든지 12시로 건너뛸 수도 있고 2 다음에 3, 3 다음에 4라는 게 이게 아날로그적 순서라는 생각이 형성이 될 틈 없이 디지털을 접해가지고 그야말로 이거 뭐라고요? 이렇게 그냥 점핑하는 사고가 가능한 거죠. 그거를 이해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를 풍미했던 심리학 중에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구성주의까지 오게 되면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를 조금 더 맥락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행동주의는 포인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교재를 조금 앞으로 당겨봐야 되겠네요. 13페이지요. 13페이지 서두에 나오는데 행동주의에서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모든 학습을 설명을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행동주의에서는 엄격한 아주 엄밀한 과학, 사이언스를 표방하는 심리학이고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이유는 관찰 가능해야 돼요. 그럼 내가 움직인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 원인이 관찰 가능한 그 무엇이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이나 어떤 외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외부적인 충격이나 외부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자극,
그리고 그거에 따라 유기체가 행동을 하는 것을 반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갔다가 들어왔군요. 이제 생각이 났네요. 진짜 그 수업 시간 딱 맞춰서 도착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고 있다가 버티다 못하고 갑자기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생리적인 그 반응도 외부로부터의 자극이었다. 그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식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바깥으로부터의 자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교재 14페이지로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행동주의자들은 외재적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여기서 외재적 동기에 외재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연이어 설명할 인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주의자들은 머릿속을 들여다보려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행동주의는 외재적인 동기만 본다라고 해서 되게 협소하다라고 폄하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지주의자들의 이런 비판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행동 목표, 그 다음에 이 행동 목표를 좀 잘게 쪼개서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달성하도록 해야 된다. 평가할 때도 외현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주의가 하버드 대학의 스키너 교수가 텔레비전에까지 등장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만들어낸 강화 이론으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 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 옵션이면 이거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내가 다 버릇을 고쳐줄 수 있다. 자기 자식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 사람 안 되면 나한테 데려오시라. 내가 다 고쳐주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비둘기도 춤추게 만들 것이고 음악을 들려주면 비둘기가 탁구를 치게 만들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고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그걸 쇼를 보여줘요. 비둘기가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다리를 하나씩 들면서 춤을 춰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비둘기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다리를 탁 들면 먹이를 줘요. 근데 다리를 안 들고 있으면 먹이를 안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악과 먹이를 반복적으로 그 파블로프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식의 강화 요인을 준 거죠. 그러면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비둘기는 음악 소리만 들리면 춤을 추는 거죠. 먹이를 달라는 신호인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와, 스키너가 비둘기 댄스 교육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스타 강사가 되었고요, 스키너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 행동주의가 전 세계의 심리학과 교육학을 풍미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만약에 스키너의 제자가, 제가 스키너 교수의 박사 과정 학생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인간이든 비둘기가 됐든 돼지가 됐든 생쥐가 됐든 그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자극과 반응, 외부적인 어떤 자극으로만 이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 제자로서 교수님, 똑같은 자극을 주어도 생쥐 A는 바로 반응을 하는데 생쥐 B는 반응이 느려요. 심지어 생쥐 C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차이는 혹시 머릿속에서 어떤 우리가 아직은 밝히지 못한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만약 꺼낸다고 쳐볼까요? 그럼 딱 스키너 교수의 반응. 너 뭐라고 했어? 머릿속? 너 공부 그만둬? 이렇게 바로 내쳐요. 이제 내 얼굴 보지 마. 어디 가서 내 학생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그러면서 쫓아내요. 쫓아내고 바로 주변에 있는 대학들에 전화를 걸어서요. 자, 아무개가 자네 찾아가면 절대 제자로 받아주지 마. 아주 못된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지난주에 그 얘기 했나요? 여기 이 옆에 있는 모 대학에서 우리 박사과정 들어왔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학 못했다는 이야기 혹시 했나요? 이게 공개적인 녹화라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냥 가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떤 대학에서 석사 논문 심사 중에 박사 과정 시험은 논문 최종심 통과하기 전에 10월 달에 서울대 시험을 봐야 돼요.
그 박사과정 합격을 했어요. 당연히 석사 졸업을 한다는 걸 조건부로 한 거죠.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때까지 왔어요. 12월 달에 우리가 종강 겸 합격생들 같이 막 축하 파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합격한 다음에 입학하기 전에 혹시 그런 거 받아본 적 있나요? 이제 막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되게 잘생기고 멋진 남학생이 들어온다고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3월 달에 안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전 대학의 교수님이 자기 학생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와 주기를 바랬는데 내심. 근데 이 친구가 말도 안 하고 다른 대학에 박사로 들어가서 근데 이 같은 전공 교수들끼리 약간 그 알력 관계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괘씸하다고 그래서 석사 논문 통과를 안 시켰어요. 지금까지 졸업을 안 시켰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냥 이쪽 계통에서는 끝난 거죠. 이게 학계에 그 뭐랄까요? 폐쇄성 아니면 경직성을 떠나 그 이상의 그 무슨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러는구나. 이 들어오겠죠. 지난번에 이러다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15페이지 문제 이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중간고사 때 이런 거 응용해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할 때 시험 본다고 했죠. 네. 태도가 좋으면 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자, 인지주의 심리학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행동주의가 완전히 이렇게 풍미하던 시대에 머릿속을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대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 2000년 동안 지배해 오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오던 이론이 틀렸다라고 눈앞에서 검증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단 취급받고 사형 선고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 16세기는 되게 원시적인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도 르네상스가 이미 번창하고 나서도 그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엄청난 천재들이 있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20세기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특히 행동주의의 거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싹트기가 당연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들 숨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당당하게 인지주의 이론을 표방하고 우리는 미국식 심리가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심리학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나라가 있었으니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을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이론을 독일 태생의 아인슈타인이 한 것처럼 행동주의 심리학을 뒤집는 야심찬 시도를 역시 또 독일에서 하게 됩니다. 그 독일에서 그 전에 제가 띄우지 말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행동주의가 그러니까 미국 웬만큼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미국으로 다 유학 가서 다 자기 나라로 가기 때문에 이 미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가 아닌 인지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려면 이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행동주의자들 입장에서 빼도 박도 못할 어떤 그 반증 이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독일에서 성공을 했어요. 혹시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에 이 머릿속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이상한 행동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 뭔가 보고 모방하고 따라하지 않았는데도 예. 갑자기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즉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모델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라한 것도 아니고 모방한 것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확 발현돼서 불현듯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든 거죠. 그 뭘 만드셨어요? 안 만들었어요. 저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저 떠올려 보고 있어요. 혹시 나한테 그런 게 있나? 아마 분명 있을걸요?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라 하면 어떻게 그런 걸 다 생각했냐 막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저절로 떠올랐다고 하죠. 특히 작곡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 악상이 떠오르는 것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추상파나 특히 이제 인상파였던 사람들이 특히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추상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소위 천재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원숭이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쾰러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쾰러라는 사람이 하얀 방에 천장에 바나나를 매달고 배고픈 침팬지를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침팬지니까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점프도 뛰어보고 하지만 이게 되게 높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죠. 실망한 침팬지는 구석에 그냥 짱 박혀서 침울한 표정을 갖고 바나나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방 안에는 이게 상자나 막대기 같은 것들이 좀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침팬지가 몇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마치 사전에 계획이나 한 듯이 상자를 1단, 2단 딱 쌓아놓고 그 위에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막대기로 바나나를 딱 따가지고 정확하게 먹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걸 행동주의자들의 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면 행동주의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침팬지 우연히 하다가 상자가 딱 눈에 띄어서 상자를 놓고 올라가 봐요. 근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두 개도 놔보고 자리도 옮겨보고 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면 이게 쏜다이크의 시행착오설로 설명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현듯 한 번에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행동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설명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도 당연히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실험으로 유명해진 말이 아하 효과라는 거예요. 순간 통찰하는 거. 전구가 번쩍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인간의 머리를 들여다보는데 우리 머릿속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까지 세우게 됩니다.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눈, 코, 귀, 입, 감각 등록기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리고 다시 이것이 정보가 빠져나와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한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감각 등록기가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이 감각 등록기 자체가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은 망막에서 1초 동안 정보를 기억을 해요. 물론 1초가 지나면 사라져요. 사라진 것은 한 번도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망각되는 겁니다. 그 1초라는 시간 동안 단기 기억으로 정보가 넘어간 것만 우리 머릿속으로 저장이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단기 기억도 20초라는 유효 시간이 있어요. 그 20초 동안 버텨주지 못하면 여기서 그대로 마치 알코올이 휘발성으로 사라져 날아가 버리듯이 여기서도 소실된 정보는 한 번도 내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반드시 20초라는 시간을 버텨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어야 장기 기억은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 번 저장된 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했다, 무엇인가를 학습했다 그러면 장기 기억에 저장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감각 등록기는 1초에서 4초, 고막은 4초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망각은 1초.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우리 잠깐 저 좀 도와주실래요? 잠깐만 일어나셔서 자 한번 삥 둘러봐 주세요. 1초 안에. 네, 이제 다시 앞에 자리에 서서 지금 둘러보시면서 혹시 기억나는 인상착의가 있으신가요? 한 명만 골라본다면? 저 이쪽 맨 뒤에 이쪽 맨 뒤에 초록색 맨투맨티를 입으신 머리 스타일은? 약간 단정한 짧진 않은데 안경 썼다 안 썼다? 썼습니다. 검은색. 오케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매력 있게 생겼습니다. 매력 있게 생겼다. 되게 지혜로우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생각나는 분 있어요? 이쪽에 그 남자 여자? 여성분이신데 원피스 흰색 원피스를 입으시고 네. 좀 그 립스틱이 좀 짙으신 오케이. 분.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신. 고맙습니다. 네. 몇 명이나 떠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처음 만약 이게 수업 첫 시간이었으면은
두 명이 네네. 떠올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일어나서 우리 저 끝에서 두 번째 분단에 네. 뒤에서 두 번째 네. 그 두 분 계시잖아요. 네. 지금 씩 웃으시는 두 분은 본 적 있어요? 예, 아는 사이라서 아, 아는 사이. 그러면 우리 저 뒤에 하얀 옷 남자분은 처음 뵀습니다. 처음 봬요? 예. 진짜 처음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까 이렇게 둘러볼 때도 못 보셨어요? 그때는 얼굴은 기억나는데 위치만 아, 저기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 네네. 저는 이렇게 기억력 좋으신 분은 처음 봤어요. 이게 순간 포착력이 대단하신데요. 보통은 한 명 얘기하고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학우들에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볼 때 이 빛이 망막에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니까 일부러 차단하지 않는 한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처음 보는 것 같은 사람들이 꽤 몇 명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망막에서 1초 동안 단기 기억으로 넘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몇 분. 매력적이시고 분들은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소멸돼 버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저 어디 신촌 사거리에 가서 만나도 처음 뵀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인상착의 물어보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되뇌이잖아요. 그럼 이제 되뇌이면서 장기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원수가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죽는 순간 사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이 거기까지 밝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장기 기억에 저장된 기억들은 그대로 우리의 육신과 함께 땅속으로 사라져서 흙이 될까요? 아니면 저승까지 따라갈까요? 호텔 델루나를 보면 아이유는 저승까지 그것도 몇 천 년 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500년인가 1000년인가? 아직까지는 전래동화나 이런 걸 보면 1000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왜 시험 볼 때 가끔 생각이 안 날까요? 그것은 회상 실패. 왜냐하면 저장을 할 때 막 꾸겨 넣듯이 대충 집어넣으면 찾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뭔가 힌트가 주어지면 연상작용으로 이렇게 쫙 끌어낼 수 있지만 차곡차곡 의미 있게 잘 정리를 해놓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생각이 나죠. 그래서 기억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론들이 인지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반응하는 것. 이게 행동주의 이론이고요. 그 정보가 들어가서 이만큼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다가 인지주의죠. 그러니까 머릿속을 열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이거는 가설이에요. 그 암기력 테스트 같은 걸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걸 아주 정교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추론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튜링 머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라는 것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때라서 컴퓨터 정보 처리 모형에서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만든 이론이라서 거의 가설이죠. 어떻게 보면 소설일 수 있어요. 행동주의자들이 볼 때는 완전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주의가 막 등장했을 때 그 하버드 대학의 스키너 교수가 어느 날 학술 대회에서 아예 만천하에 선포를 합니다. 요새 뭐 이상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이단아 같은 자들이 있다. 인지주의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인지주의자들이여 너희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You are all liars 하면서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지만 절대 못 가져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 정도로 당당했던 게 행동주의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했고 인지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급기야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마이너리그 같은 곳에서 많이 유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론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조금씩 확산이 됩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거예요. 증거는 약하지만 설명력이 더 풍부해지니까. 설명력이 더 강해지니까. 의미가 있으면 장기 기억으로 휙 들어갑니다. 단기 기억에서 20초 동안 외우지 않아도 돼요. 처음 보는 단어를 우리는 깜지에 막 쓰는 이유는 의미가 없으니까 단기 기억에서 20초 이상 버텨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버텨주면 자동으로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순서적 위치와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슬라이드가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구나. 대충 교재 있죠. 이게 25분 동안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정보, 제가 설명한 정보가 다 100이에요, 100.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이 다 25분 딱 끝난 다음에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거의 70% 기억을 해요. 중간에 이야기한 건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걸 거의 8, 90%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두 효과, 최신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그래프인데, 자, 이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이거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육심리학의 이 연구 결과를 수용한다면, 자, 제가 이걸 수용한다면 저는 어떻게 수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 25분 수업을 한다면 처음에 몇 마디 하고 그리고 가만히 쉬세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하면 되겠죠. 어차피 중간에 전달하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기억 못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억에 대한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프를 좀 그려주세요. 그 옆에 여백에다가 그래프를 두 개를 똑같이 그리는데 X축은 시간이고요. 분. 10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Y축은 고통의 세기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이 연구한 건데 대장 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장 내시경 받아보신 분은 없겠죠? 아직 나이대가 젊어서. 위 내시경 받아봤다. 맞네요. 혹시 수면 말고 나는 마취 안 하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마취, 기본적으로 목 마취는 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위 내시경. 나는 여기서 수면으로 한 사람은 내리세요. 그럼 한 분만 수면 안 했네요? 왜 수면 안 하셨어요? 수면 마취가 뭔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실제로 그 내시경 하는 의사들이 실제로 하는 얘기인데, 그 마취 수면이 사람을 재우는 게 아니래요. 의식은 다 깨어 있대요. 나중에 이렇게 끝났을 때 기억을 다 못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간호사랑 짜고 별일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면 가급적 수면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공개적인 녹화에서. 할만했어요? 수면 안 해도 할만해요? 3년에 한 번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수면 안 하고 할 계획이세요? 40살 넘어가면 해야 되는데. 수면으로.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아마 위 내시경의 고통이 되게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고통의 세기를 이때가 90년대 후반에 했던 실험인데 어떻게 측정했냐면 환자에게 다이얼기를 이렇게 손에 딱 쥐어줘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이제 이렇게 밑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신이 아픈 만큼 돌리세요. 으악 하면 세게 돌리고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환자 A는 자, 시작하자마자 으악 하다가 괜찮다가 으악 하다가 딱 끝났어요. 8분 만에. 환자 B는 으악 하다가 괜찮다가 그러다 으악 하다가 괜찮다 이제 좀 괜찮다 할 때 24분 만에 이제 싹 끝났습니다. 자, 질문. A와 B 중에 객관적으로 누가 더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B죠. 그런데 이 검사 끝나고 나오는 이 두 환자에게 어떻게 받을만 하셨습니까? 다른 환자에게 추천할 만 하세요라고 묻는다면 누가 더 괜찮다고 누가 더 추천을 할까요? A, B. B죠. 네, 맞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고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이상한 현상이 왜 생길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기억의 왜곡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가장 절정의 상태와 가장 마지막 최신 상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피크 앤드 룰이라고 해요. 피크 앤드 룰이 이 기억에 관한 한 가장
최신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이들 가르치거나 혹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이벤트를 만든다 그러면 가장 절정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과 마지막 순간을 잘 끝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웬만한 이벤트는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충 하다가. 근데 그거보다는 모든 시간을 절정으로 만들고 끝까지 절정으로 끝내는 게 최고로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냥 이게 다 이 8점으로 쭉 가서 딱 끝나버리면 그 수업은 8점짜리 수업으로 기억에 나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좀 힘들겠지만 하등 문제가 없는 이야기죠. 어디 그 클래식 공연이나 아니면 아이돌 공연, 콘서트 이런 데 가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절정의 연속 아닌가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날 때 더 강력한 인상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환자 A의 절정과 마지막 점수가 8점, 6점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7점 정도의 고통을 기억하고 이 사람은 8점과 1점 사이에 그 어느 중간쯤 한 4, 5점 정도의 고통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억의 왜곡, 이걸 왜 왜곡이라고 하냐면 그 중간의 모든 경험이 다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를 제가 근무하는 행복연구센터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 카네만도 최근에는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걸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행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죽기 직전의 순간, 이게 두 가지를 평균 내면 대략 그 사람의 전체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면 이 순간들이 모두 행복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후자도 맞고 전자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행복은 전자가 맞아요.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이 경험했던 행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우리는 행복을 최대한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전통적인 학문은 항상 사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해오다 보니까 기억이 왜곡한 심리만 우리가 그동안 분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의 행복 자체를 들여다본 적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똑같이 교육에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도 매 순간 절정의 경험을 통해서 모두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초도 효과, 최신 효과만 생각하면서 되게 무의미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적 위치가 이제는 순서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정 경험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 요게 이론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책에 쓴 거는 원래 그 20세기 학문을 정리해서 제가 써놓다 보니까 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연습은 반복을 왜 할까요? 의미 있는 거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만 의미 없는 거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조직과 조직은 의미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기억술. 네. 마지막 6번은 기억술입니다. 태정, 태세, 분단세 이런 건 기억술이죠. 유의미와 순서적 위치, 연습, 정보의 조직, 전이, 그 다음에 기억술. 이 6가지를 효율적으로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좋을까요? 태정, 태세, 분단세, 예성, 연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통자로 외우는 게 나을까요? 이게 개수가 6개밖에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외우는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단기 기억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기 기억이 20초 동안 버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그 양의 개수가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는 한 번에 외울 수 있어요. 전화번호가 11자리 수잖아요. 한 번에 외우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2번 끊어준 겁니다. 010, 5284, 영일 오빠가 제 전화번호잖아요. 네. 중간에 왜 끊었냐면 그래야 이거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의미 없이 랜덤으로 나열된 100개의 숫자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도막 자르고 또 각각의 도막을 또 세 도막 자르고 그걸로도 힘들면 또 다시 각각의 도막 세 도막을 잘라서 그 도막도막 외워 나가면 금방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게 분절시키는 거죠. 이거를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청킹이라고 합니다. 청킹. 정보가 많을 때 적절하게 청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이게 다 기억하는 요령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인지주의자들의 기여예요. 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인지주의자들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자, 4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의 과정, 프로세스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 처리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겠죠. 정보 처리 전략을 활용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자, 이 그림. 자,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흘러가죠. 자, 그러면 이 정보 처리 모형을 활용한다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이 일단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자. 그리고 한번 바라봤으면 의미가 좀 있어야 아까 제가 1초 동안 그 의미 있는 사람을 매력적이다거나 이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되면 단기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강력한 의미를 주거나 반복 연습을 시키게 되면 장기에 저장이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각 단계별로 교사들이 적절하게 이 촉진시켜주는 활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수업 전략이에요. 인지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수업 전략은 이 프로세스를 쫓아가면서 각 단계마다 촉진적인 전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상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주 꺼내 쓰는 것이 좋죠. 집에서 책장에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자주 꺼내보는 책은 어디 있는지 알지만 한 번도 안 꺼내본 책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회상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사가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회상을 하면 회상한 것을 말로 하겠죠. 말이나 행동으로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교사가 잘했어, 놀랐구나, 틀렸어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이 전체적인 활동이 바로 교사가 이 정보 처리 전략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외재적이 아니라 우리 인지주의자들은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다. 그리고 수업 평가는 이 생각의 과정, 프로세스를 하나 단계별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내재적인 동기로서 여기 앉아 있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외재적 동기로 앉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 분명하니까 내재적 동기. 그냥 누가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난 내재적 동기를 갖고 있다. 네, 만들어내도 좋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나요? 내재적 동기. 진짜 없는 건가? 아닌데. 자, 내재적 동기가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재적 동기로 앉아 있다면 그 내재적 동기 한번 말로 설명해 주실래요? 수업이 재밌어서는 외재적 동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재밌는 수업을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앉아 있는 이유와 재밌는 수업을 듣는 거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외재적 동기예요. 그것도 내가 흥미로워서 앉아 있다도 외재적 동기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한 내재적 동기는 오직 저는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저희 서 있는 거 싫은데요. 저 앉아 있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것만이 내재적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예는 제 강의를 왜 들으세요? 라고 하면 저 강의 듣는 게 좋은데요. 이게 내재적 동기예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되게 막 흥분하시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러면 전 누가 저한테 질문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것만이 내재적 동기예요. 네. 지금 책을 막 읽고 있어요. 하면서 막 뭘 외워요. 그럼 당신 이렇게 책을 읽으면 뭘 외우십니까? 그러면 저는 뭔가 내 지식이 쌓여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이것만이 내재적 동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재적 동기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그 행동의 이유가 그냥 그 행동이 좋아서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다른 이유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 이 시간에 왜 앉아 계신가요? 내적 동기 손 들어볼까요? 난 앉아 있는 게 좋다. 난 어디 가서도 늘 엉덩이 붙이는 게 좋다. 네. 아, 그럼 되게 서서 들으셔도 돼요. 힘들게 일부러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 네. 화면이 또 잠시 쉬어가라고 꺼져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인지주의입니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아까 그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철로처럼 만나지를 못해요. 자, 최근에 뇌인지 과학의 발달로 뇌를 해부해보고 fMRI 같은 걸로 촬영을 해보니까 인간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구조, 이게 단기 기억인지 장기 기억인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지주의자들의 가설에 대응하는 부위가 있는 것 같다까지가 현재 돼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인간의 뇌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부위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신경망으로 다 연결돼 있어 전기 신호가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구획을 나누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뇌가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해마를 중심으로 그래서 장기 기억은 여기인 것 같다. 그럼 단기 기억은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인지주의자들의 가설은 가설인데 뭐 완벽히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히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시사점을 준 것은 맞다. 그래서 최근에는 뇌인지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뇌인지과학은 그냥 행동과학의 범위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이제 다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더 이상 구분되지를 않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21세기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완전히 새로 쓰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이렇게 계속 쌓아갈 때 그 행동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게 왜 재밌지?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 참 이상해 보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뇌과학에서 설명이 돼요. 머릿속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어느 순간 딱 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 도파민 호르몬이 반응하면서 쾌락 중추가 작동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해마의 기억을 더 오래 존속시키는 완전 해마의 기억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메커니즘이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관찰이 되고 막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학자들이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설명에만 관심 있는 사실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그 학자들이 왜 그렇게 학문을 할까 알고 봤더니 그 자체가 주는 행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마치 중독되는 현상처럼.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삶도 있다. 그래서 마냥 학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방주 노아라면 사람을 100명만 골라야 된다. 그럼 그중에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을 직군 교수. 왜냐하면 나중에 물 다 빠지고 육지에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가들만 뽑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구성주의하고 객관주의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구성주의, 객관주의 넘어가기 전에 자, 이 빔 프로젝터가 오늘은 안 들어오는데요. 불은 켜졌는데 그러면 말로 할게요. 구성주의는 화면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교재 21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21쪽.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비교해야 됩니다. 칠판에 잠깐 쓸게요. 자, 객관주의는 영어로 오브젝티비즘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컨스트럭티비즘입니다. 컨스트럭티비즘. 근데 무엇이 객관적이냐? 구성주의는 참고로 주관주의라고도 해요. 객관의 반대말의 의미로. 하지만 주관주의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이게 철학의 인식론의 한 영역들인데 구성주의라는 말과 객관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객관주의는 무엇이 객관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의식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존한다.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우리의 의식에 투영돼서 우리의 의식도 상당히 객관성을 띈다. 이게 객관주의입니다. 믿으세요? 자, 믿기 힘들 텐데 믿으시나요? 자,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앞에 홍영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홍영일 다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서 있을까요? 자,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제가 보이는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서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어떤 게 사실일까요? 어떤 게 더 타당한 말일까요? 첫 번째 말. 검증을 해볼까요? 객관주의는 과학을 표방하는 것이고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내가 진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시각 대신 다른 걸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시겠어요? 촉각, 청각, 만져보는 거 촉각, 듣는 거 청각. 근데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똑같은 인간의 감각이에요. 결국은 뇌로 전달이 돼서 뇌가 해석을 하는 건데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다 하지 않으시나요? 만져보고. 지금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고 혹시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확신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이렇게 꿈을 꾸다가 깼는데 깨서 막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또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다가 또 다시 한번 깨어나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도 있잖아요. 디카프리오 나오는 뭐죠? 인셉션. 인셉션은 거의 다 보셨죠? 못 보신 분? 못 보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영화 숙제는 인셉션으로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선명하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되고요. 제가 그 수업 카페에다가 인셉션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거기다 댓글로 간단히 보신 소감을 써주세요. 다만 이제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의 관점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두 줄 쓰시면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꿈인지 아닌지를 영화 인셉션에서 디카프리오가 힌트를 줘요. 이 영화 보면 그 디카프리오가 똑똑한 여성을 꿈 설계자로 이렇게 영입을 하죠. 그 장인어른이 소개시켜준 아주 똑똑한 학생을 영입을 합니다. 자기가 설계한 꿈속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 머리에 뭔가 뇌파 연결하는 거 이렇게 꽂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같은 꿈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이 막 꿈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해요. 지금 내가 꿈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디카프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너 이 카페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꿈이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생각이 그러면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나는 첫 번째 기억이 언제예요? 있겠죠. 어렸을 적, 5살 때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7살 때 기억나게. 그럼 그 사이 6살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 기억은 왜 사라졌을까요? 5살이 최초의 기억이라면 5살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은 존재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걸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답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지금 꿈이냐 현실 이렇게 말하는데 꿈이냐 현실이냐. 깨어있으면 현실이고 꿈은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제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저의 의식이 현실 세계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승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에요. 그럼 저의 현실은 이 저승 세계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미 현실을 벗어난 걸까요? 귀신인 홍영일 입장에서 혹은 아이유 입장에서 그 정신은 현실에 있는 걸까요? 아이유 그 파트너가 누구죠? 남자 이름? 여진구. 그 여진구는 현실이고 아이유는 몽상인가요? 둘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다 현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귀신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녀도 귀신인 저의 생각이 여기 붙어 있는 한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건 의식이 있는 곳이 현실이에요. 그렇겠죠? 자, 의식 있는 곳이 현실이라면 살아서는 살아서 현실, 죽어서는 죽어서 현실, 꿈에서는 꿈속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아닌 곳에 머무를 때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은 항상 현실에 존재하죠. 우리의 의식은 항상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도 우리의 의식은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과거라고 소위 말하는 기억들은 뇌의 현재 이 전자파의 현재 현상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이게 기억이죠.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죠. 미래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리는 상상이 지금 머릿속에 현재 진행형인 거죠. 우리는 항상 현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늘 현실 속에 있는 것이고 절대 현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이나 요즘의 과학 철학자들은 과거라는 것과 미래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현재라는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은 허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화 인셉션 숙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이참에 보세요.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5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도 오래돼서 혹시 무료로 할지도 몰라요. 집에 그 올레 TV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구성주의자들은 왜 구성주의라고 하냐면 내가 믿는 세상은 내 의식 안에서 구성된 것이다. 내가 스스로 구성했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구성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의식 바깥의 세상이 존재하는지는 I don't know, I don't care. 모르겠어, 상관 안 하겠어. 하지만 모든 것은 내가 구성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 세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의식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돌아서면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의식 바깥의 객관적인 세상의 존재 여부를 노코멘트 하겠다는 게 구성주의입니다. 일본의 어떤 뇌과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태어났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태어났다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영화 설국열차를 떠올려 보시면 비슷한 거죠. 설국열차가 수십 년을 그냥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자기가 태어난 거기가 우주 전체라고 믿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컨테이너 박스 태어났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 외부에서 전자들이 막 와서 부딪혀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 딱 부딪히면 그 부딪힌 그곳에서 빛이 번쩍 하면서 여기저기 막 번쩍거립니다. 그럼 컨테이너 박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우주는 번쩍번쩍하는 게 세상인 거예요. 실제 세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가 인식하는, 그 아이의 뇌가 해석하는 우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믿는 거는 여러분의 뇌가 해석한 그 결과를 보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이게 구성주의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지리산에서 떠온 물이 있네요. 지리산수. 제 손바닥 위에 이렇게 지리산수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럼 이 지리산수가 제 손바닥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것을 안 보고 있다가 지리산수가 내 손바닥 위에 있네? 제가 의식하기 전부터 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의식한 이후에 얘가 존재하는 걸까요? 의식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건 추론이죠. 추론. 하지만 검증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추론도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내가 얘를 의식한 다음부터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희한하게도 의식한 다음에 이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의식의 결과로서의 세상만 알고 있습니다. 의식하기 전의 세상은 알 길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철학에서 더 먼저 제기를 했던 거예요. 후설의 현상학.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은 현상학이나 해석학에 관심을 가질지 몰라요.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아마 특히 상담 이런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질적 연구 같은 거 하실 텐데 그때 해석학적 전통 혹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은 철저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이디어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듯이 관찰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그 데이터가 내 의식이 필터링해서 골라낸 것이니까 내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지 의식과 무관한 객관성을 띠는 데이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제 말이 설득력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과학주의를 버리고 구성주의자로 거듭날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에 현혹된다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구성주의가 현혹한다 그러고 구성주의자들은 여전히 과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성주의자들은 객관주의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객관주의자들은 신의 관점을 취한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함이 안주현님의 생각을 제가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타산지석, 역지사지 이런 거 하면서 안주현님의 관점에 제가 서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 모습이 이해가 되시겠군요. 이렇게 말하면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나 네 입장에 서보니까 알 것 같아. 내가 네 입장이 돼보니까 네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나 이제서 좀 이해가 되네? 라고 말하면 고마워요? 아니면은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떤 경우에 더 위로가 돼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라는 말을 듣는데 내가 네 입장이 돼보니까 이제 알겠어. 미안해. 힘들었구나. 이 말과 난 솔직히 난 네 입장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네 입장이 돼보겠니? 근데 난 왜 그냥 슬퍼, 안타까워. 네가 힘들다는 것만으로 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로가 돼요? 전자가? 다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전자는 내가 네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됐네. 미안해. 너 힘들었구나. 두 번째는 야, 내가 어떻게 네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나는 네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너가 되게 안타까워. 힘들어. 마음이 그냥 눈물이 나네. 자, 두 가지. 자, 전자가 더 위안이 된다. 후자가 더 위안이 된다. 봐요.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전자는 공감이라 하고요. 후자는 연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 심리학은 그리고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감은 이해를 전제로 그 사람의 공감하는 거고요. 연민은 이해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안타깝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공감은 내 에너지를 기를 이렇게 쫙 빼가요.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 기가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연민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을 타지 않고도 내가 그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 이 연민의 감정으로 흘리는 눈물은 나를 오히려 더 힘이 나게 만들어줘요. 되게 신기하죠.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쏙 들어가서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민은 상대방의 안타까운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죠. 이게 공감과 연민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인지적인 로드가 걸리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 직무소진, 힘 빠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이 공감이 아니라 연민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철저히 내 감정에 충실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구성주의가 이런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 오직 내 머릿속에서 나타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픈 거죠. 그 모성애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아기가 막 수족구 걸려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토하고 이러면 엄마가 어렸을 때 겪어봐서 알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타까운 거지. 만약에 애가 감기 들어서 열이 뜨끈뜨끈하고 막 토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옛날에 그래 본 기억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엄마는 애기랑 같이 아파요. 엄마가 이게 힘내면서 얘를 막 여차하면 응급실도 달려가고 막 힘을 내야 되는데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근데 같이 힘들어가지고 같이 골골하게 되는 거죠. 이 공감은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객관주의는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에 서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대전제로 깝니다. 근데 구성주의자들을 볼 때는 야 그거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 수가 있어? 그거는 하늘에 신이 계시다면 조물주가 있으시다면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마치 네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교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성주의자들을 볼 때는 객관주의는 되게 교만한 입장이죠. 그 스스로 되게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주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의 입장에서는 교만한 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너희들처럼 겸손하면 솔직히 세상에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네. 그냥 네가 믿는 대로의 세상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적당히 지적 교만에 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철저히 겸손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교만하더라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갖는 그런 과학을 할 거냐. 이게 왜 교육학자들이 이 구성주의와 객관주의를 이야기하느냐면 지난 100년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소위 행동과학이 풍미했던 시절에는 객관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교육학 이론이 성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모두 그들의 정신세계가 이해가 되고 측정이 되고 관찰이 돼요. 그리고 따라서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들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교사가 갖는 거죠. 근데 구성주의자들은 철저히 그것에 반기를 듭니다. 학생들 개개인과 교사들은 교사들이 절대 우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똑같이 자기 세상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대화를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선 교사가 어떤 인식론적 신념을 가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티칭 스타일이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학에서 상당히 논쟁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무슨 얘기 했었더라? 구성주의와 연결된다고 했던 거? 제가 처음에 뭐 얘기했죠? 처음 수업 시작할 때? 행동주의 딱 시작하기 전에 뭐 했더라? 출석 체크는 다음에 한다고 그 말 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있었던 일 얘기했는데? 응? 화장실 갔다 온 얘기도 했고 그건 행동주의 이야기 시작하고 한 거고 그 전에 우리 동영상 끄고 앞에 잠깐 돌려볼래요? 제가 볼게요. 2시단을 몇 쓸까? 디지털 네이티브 얘기를 했구나. 이 생각이 났어요. 네, 생각났습니다. 그 디지털 네이티브 이야기하면서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클릭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이 링크가 점핑하면서 우리의 사고가 어디로 뻗쳐갈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데 이와 같은 디지털식 사고방식이 구성주의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 교육이나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들과 창의융합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수업 이론이나 모델들은 모두 객관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적인 인식론에 근거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주의적 인식론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법칙이 안 통해요. 심지어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는 최근 현대 과학자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학창시절에 배웠던 물리 법칙은 실제로 그 법칙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그 법칙을 만들어냈을 뿐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구성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될 디지털 네이티브를 이해하려면 구성주의를 깊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소개하는 구성주의는 공부하셔봐야 도움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인지주의의 제2판 세컨드 버전에 불과해요. 진짜 구성주의는 철학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철학. 제가 대학원 석사 1학기 때 교육 철학하시는 교수님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제대로 구성주의를 하는 거의 대한민국의 교육학자들 중에는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구성주의를 막 이야기하시다가 근데 우리 교육공학하는 그 교수 있잖아 하면서 이제 그분이 되게 연배가 높으셨고 저희 지도 교수님들은 조금 젊은 상태였는데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구성주의의 구자도 모르는 것들이 무식하게 말이야 하면서 교육에서 구성주의를 가지고 설계를 해? 이게 설계가 되는 거야? 뭐 그건 객관주의가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이제 1학기 차니까 교육공학 전공생이었지만 교수님이 나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시험 보기 전에 당연히 구성주의 교육학 개론에 있는 걸 공부하고 시험을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깨고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걸 충격으로 구성주의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여느 교육공학자들과는 다른 구성주의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그리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구성주의 23페이지 볼까요? 23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6가지 주장을 비판해 보시오. 리플렉티브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흔히 구성주의의 교육적 시사점으로 주장되는 다음의 6가지는 놀랍게도 모두 객관주의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건 물론 저의 주장입니다. 이 6가지 논점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찬성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그것을 객관주의, 그러니까 반대한다면 객관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찬성한다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증을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면 이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을 강조한다가 첫 번째인데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을 한다는 게 보통 요즘에 팀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주도하는 협동학습은 이미 스키너 일의 행동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전혀 구성주의 논거로 학습자 중심 수업을 말할 계제가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비판이고요. 행동주의자들이 왜 이 협동학습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마 첫 주 참각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직소 모형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직소 모형을 보면 직소 모형이 예를 들어 이렇게 팀을 뭐 4명씩 다 쪼개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우는 건데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럼 다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면 해쳐 모여 그러면 통일신라 정치만 담당한 아이들이 모여서 그 정치를 막 공부해요. 여기는 경제를 막 공부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학습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자기 모둠으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각자 전문가가 돼서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돼서 모였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peer teaching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구성주의식인가요? 객관주의식인가요? 구성주의는 각자의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만의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직소 모형에서 한 건 뭐예요? 이미 객관화된 지식 체계가 이미 다 있고 그것을 쪼개서 분담해서 공부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완전히 객관주의식인 거죠. 행동주의자들이 협동학습을 했던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혼자 공부하면 지겹고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재미있게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적 과제와 맥락을 강조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요거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실제적 과제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인데 덧셈뺄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다 나눠주고 이제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너는 과일 가게 사장, 너는 편의점 사장, 미션을 주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10,000원에서 2,000원 거슴돈을 남기고 뭐를 사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애들이 돌면서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실제적 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어떤 그 맥락 속에서 배우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학습하는 이런 실제적 과제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되게 문제가 많을까요? 언뜻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언뜻 그냥 책에서 탈맥락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혹시 아니다, 이거 되게 치명적이다, 이거 전혀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혹시 비판해 보실 분 있을까요? 그래서 적절한 비판을 하신다면 제가 이 중간고사 문제에서 이걸 완전 빼드릴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중간고사를 안 볼게요. 네. 만약 배우잖아요. 예? 배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냥 네. 놀이로서 끝나버리고 거기서 깨우치거나 배우는 게 없으면 그 행동을 한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배움이 아닌 게 된 것이고. 네네. 그러면은 역할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역할놀이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배운 게 없어서 그대로 끝나버릴 것이고. 목적이 뺄셈을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놀이를 예. 하는데 아이들이 정작 뺄셈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재밌게 놀았는 대로 끝내버린다면 그걸 한 이유가 없어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일단은 그것도 근사한 답변이긴 한데, 근데 애들이 그냥 놀고 끝난다라고 무시해버리기는 어려운 게, 적어도 돈을 주고 거스름돈 받고 하면서 뭔가 했잖아요, 그렇죠? 한 게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가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가설이 맞냐 틀리냐 그 질문이에요.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소리가 나오지? 이 소리가 안 나오네. 네. 소리. 자, 그러면 제가 더빙을 뜰게요. 자, 오영경이. 자, 엄마가 설명했지. 잘 봐. 자, 뺄셈인데 11에서 3을 빼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남니? 11에서 3을 뺀다고? 그러면 11.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얘가. 그게 아니라, 자, 11에서 3을 뺐지. 이제 봐, 여기 11 그대로 말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야, 그게 왜 11이야? 3을 빼라니까? 빼? 뺐잖아, 봐. 하면서 11에서 3을 빼면 11만 남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자, 엄마가 다시 설명해, 잘 봐. 자, 11개 중에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빵이 11개가 있었는데, 자, 우유가 11개 있었는데, 우유 3개를 누가 냉장고에 꺼내서 먹었어. 그랬더니, 나는 우유보다는 뭐 아이스크림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딸기 얘기했더니, 난 수박이 좋아. 그래, 그럼 수박으로 하지. 아니야, 수박이 아니라 멜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그만둬 하면서 엄마가 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남편 정보석이 와서 도와줍니다. 자, 봐. 자, 빵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를 먹었어. 신신애가. 그랬더니 뭐라고? 신신애가 빵을 4개를 뺏어 먹었다고? 뭐야? 그래. 뭐 뗀 거지. 그랬더니 자, 그러면 몇 개가 남니? 그랬더니 6개가 남지 몇 개가 남아.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정보석이 되네.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해리. 어떻게 하세요? 들리시나요? 해리. 네. 해리는 뺄셈을 할 줄 아는 아이예요, 못하는 아이예요? 이미 아는 아이죠. 그게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수학적 기호에 그 언어적 표현을 몰랐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건데 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구성주의 수업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이 지문에 쓰여 있는 언어적인 독해력이 안 돼서 그 언어책의 약속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것뿐인데 이거를 맥락적으로 이해시키겠다고
상황을 복잡하게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해가면서 배우는 거죠.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성도 떨어집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 맥락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특수전일까요? 일반전이일까요? 자, 이거 써볼게요. 특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전이. 자, 일반전이는 트랜스퍼라는 게 학교에서 배운 걸 세상에다가 써먹는다. 이게 트랜스퍼, 전이. 근데 전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이는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를 배우면 여러 곳에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가령 뭐 곱셈 공식 하나 딱 외우면 숫자를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처럼 특수전이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만 적용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아서 다른 데는 써먹을 수 없어요. 딱 그 맥락 속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을 이 전이 되는 걸 특수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빵을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맥락 속에서 지식을 배웠다면 그 지식은 특수전일까요? 일반전이일까요? 그렇죠. 특수전이죠. 그래서 구성주의식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되게 바보가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열린학습 세대 있으세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초등학생이었다. 열린학습 세대인 것 같은데? 네. 열린교육이 5년 정도 하다가 왜 문을 닫았냐면 얘네들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시험 점수가 다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점수가 기초학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뭐 이 열린교육 이거 효과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구성주의 교육의 본산이었던 미국에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를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 왜곡된 구성주의고요. 진짜 원론적인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요즘 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를 재해석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 개론서에 담겨있는 구성주의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제가 6가지를 비판하시려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에 쓰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좀 제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지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전히 가르치고 이걸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고 일단 임용시험용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타협이 좀 필요한 거죠. 단,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거를 눈 감고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성주의적 수업 설계 이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맥락이 또 있어요. 완전히 그들의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펼치는 잘못된 왜곡된 거라고 하지만 왜곡을 하면서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맥락을 이해하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주장할 때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최신의 이와 같은 지식은 이제 한 5년, 10년 후에 교재가 바뀌고 그때 임용시험에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의 역사적인 흐름. 모든 이론은 뒤집어지고 새로 쓰여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숙제는 영화 인셉션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영화 인셉션을 보시면 제가 여기 홍영일닷컴의 심화학습 영화 여기다가 제가 여기 맨 위에다가 인셉션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해 놓을게요. 그러면 거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딩턴 다 보셨고 다들 숙제 다 하셨죠. 못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점검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질문, 코멘트. 그러면 다음 주까지 숙제하시고 궁금한 거는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